네, 안녕하세요. 주식 국연인입니다. 오랜만에 방송을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어쨌든 뭐 최대한 시간이 되는 대로 뉴스 그리고 이제 주식에 관련된 브리핑 한 번씩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웬만하면은 매일매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2년 7월 12일 주식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 어쨌든 시장은 하락세를 이어갔죠. 어제 전일자에 이제 미국의 이제 지수가 상당히 빠지면서, 그리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이 이제 마카오 카지노를 봉쇄를 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경기 부진 그리고 빅스텝에 대한 우려감으로 하락을 했는데, 일단은 뭐 오늘 상승하는 종목은 뭐 한 20% 정도 그 정도 되고, 이제 하락하는 종목들이 한 80% 이상이 됐죠. 그리고 펀드 물량은 어떻게든 조금씩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환율이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게 그래도 1310원에서 뭐 1300원대 요 밴드를 지켜주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어저께 밤에 1314원 이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유가 뭐냐면, 이제 유로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달러 지수가 어제 108까지 올라가면서, 이 108로 인해서 유로가 이제 지금 1유로에 1달러 비율까지 거의 맞춰져 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달러의 강세가 세진다면은 이제 유로가 뭐 0.9 유로 대 뭐 1달러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러면 이제 유럽은 상당히 큰 위기를 겪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원래 지금 에너지 때문에도 상당히 위험했는데, 그 여파 이상으로도 더 위험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코스닥 종합은 당연히 이제 더 빠졌을 거고요. 전체적인 뭐 시장을 보자면, 개인이 오늘도 순매수를 많이 했죠. 그리고 신용잔고는 지금 늘어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렸죠. D 플러스 2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난 금요일자예요. 금요일자. 근데 지난 금요일에 지수가 약간 상승을 했죠. 약간 상승을 하면서 인해서 이 신용잔고가 그때 이제 또 미수를 써서 이렇게 사람들이 들어온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다시 도미노가 돼가지고 내일 막지 못한다면 다시 시장이 빠지는 그런 효과를 불러올 수가 있고요. 선물 예수금도 그로 인해서 이제 시장이 다시 주식시장으로 반등을 할 거라는 예상이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선물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다시 신용잔고가 늘어나고 미수금도 늘어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뭐 특이사항이 있는 게 이제 DB 하이텍, 이게 반도체 회사 중에서 좋은 회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삼성이나 뭐 이런 곳과 다르게 이제 인치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틈새 시장을 갖다가 노리는 이제 그런 회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가 반도체 사업부, 그러니까 반도체 설계 부분을 갖다가 물적 분할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엄청나게 오늘 하락했습니다. 최근에 동향을 보면 이 선물들이, 선물 지수에 포함된 그 종목들이, 그러니까 코스피 200이죠. 이 종목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하루에 적어도 마이너스 10% 이상 나오는 종목들이 두세 개는 돼요. 이게 섹터들이 돌아가면서, 어느 날은 무슨 뭐 이제 태양광 섹터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어느 날은 2차전지, 어느 날은 뭐 나머지 섹터를 뭐 여러 개 있겠죠. 반도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시장 자체가 지금 건전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폭탄 돌려먹기를 하는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그 물적 분할이 된 경우에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LG 화학과 같이 이제 주가가 폭락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인해서 DB 하이텍도 한동안은 좀 주가의 탄력성을 받기는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D램 자체가 지금 그 가격대가 많이 하락해서 삼성전자나 이제 SK 하이닉스도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반도체도 어느 정도 이제 사이클에서는 조금 소외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몸값 85% 폭락한 회사, 이제 암흑기는 현실이 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그 스웨덴에 있는 회사라고 합니다. 핀테크 회사인데, 지금 이 회사와 똑같이 하는 회사가 뭐냐면, 우리나라에 보면 토스가 있어요. 토스 그리고 네이버,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는 것이 쿠팡이 있는데, 쿠팡이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왜 사면은, 우리가 물건을 사잖아요. 물건을 사면은 그 신용카드를 갖다가 매출을 발생을 시키죠. 근데 이 신용카드를 갖다가 이런 쿠팡이나 뭐 여러 군데에서 이제 쓰게 되면은
수수료를 줘야 되잖아요. 특히나 쿠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 결제 단위 금액이 무슨 뭐 조 단위로 갈 텐데 물건을 팔 때. 근데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쿠팡에서 쿠팡 페이도 있지만 이런 페이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그냥 물건을 갖다가 먼저 준다는 얘기입니다. 물건을 갖다가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이 물건 값을 갖다가 그냥 여기서 후불제로 처리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그걸 갖다가 이제 세계에서 선두주자로 가고 있었는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중국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신용경색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죠. 중국 이제 지방은행들이 뱅크런이 일어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시스템은 상당히 좋아요. 왜냐면 후불제로 줌으로 인해서 신용카드 수수료가 1%만 여기서 아껴진다고 하더라도 매출액이 막 적어도 뭐 10억에서 뭐 20억 정도는 남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지방은행들이 뱅크런이 날 정도로 지금 신용경색이 오는 시장이라면 이 회사들이 여유자금이 있지 않는다면은 이 물건을 갖다가 미리 선불로 준 이 물건들이 나중에 매출 채권이 들어오지, 그러니까 결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줄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회사가 지금 이제 글로벌 신용경색으로 인해서 위험을 이제 겪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몸값이 85% 폭락을 하고 있다. 이미 물건을 팔고 물건은 줬는데 그럼 이 물건 값에 대해서 갚아야 하는 주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주체가 여기가 돼야 되는 건데 이 회사가 이 부분에 대한 부실 채권을 다 떠넘길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거고 그게 안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몸값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암흑기가 현실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애플 한번 찍힌 BOE에 물량 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삼성이랑 LG 디스플레이가 날벼락을 받고 있다. 일단 뭐 아이폰에 대해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삼성이나 LG 디스플레이가 액정을 갖다가 이제 애플에게 납품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중국의 BOE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퍼 상품에만 그 디스플레이를 갖다가 제공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이 부분을 갖다가 이번에 애플이 BOE에 넘겨주기로 했답니다. 근데 이런 거 보면은 뭐 그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탈출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이 하나의 방책으로 대중국 관세를 갖다가 줄인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이런 걸 하면서 이런 부분도 회유책으로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중국과의 어쨌든 간에 내수가 되는 그리고 경쟁력이 있는 상품에 대해서는 그 나라 간의 뭐 어떤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외를 하고 일단 민간 실물 경제부터 살려보자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뭐 BOE는 애플로부터 아이폰 패널을 갖다가 뭐 승인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로 인해서 당연히 삼성이나 LG 디스플레이는 물량이 줄겠죠. 그럼 여기에 대체되는 부분을 갖다 찾아야 되는 건데 쉽지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애플을 갖다가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회사가 없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여기도 매출 감소가 일어날 거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부분은 주가의 하락을 더 가속화시키겠죠. 어느 정도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와 관련돼서 이제 뭐 애플 이제 지금 그 뒤에 카메라 들어가고 있는 LG 이노텍 여기도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디스플레이를 갖다가 중국 상품으로 갖다가 대체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면은 애플이 LG 이노텍의 기술과 비슷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중국계 회사가 생겼는데 중국계 혹은 대만계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가격만 맞으면은 언제든지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니까 주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6억 하던 게 지금 3억 5천만 원이다. 뭐 송도 집주인들 비명이라 이렇게 얘기를 돼 있는데 이건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뭐 금융적인 부분도 분명히 부담이 되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인구 구조하고도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제가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면은 인구 구조와 이런 부동산 시장 그리고 디플레이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간단한 거예요. 어느 나라든지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기가 있고 그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기 이후에 항상 산화 제한이 나오거든요. 우리나라 똑같죠. 전쟁 이후에
그러니까 6.25 전쟁 이후 폭발적인 베이비 부머가 생겼고, 그 이후에 산화 제한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그 40대 30대가 어떻게 보면은 산화 제한에 걸리는 나이 아닙니까? 이 나이 이후에 지금 이 세대들이 대부분이 이제 미혼이 많잖아요. 그리고 출산율도 낮다. 그죠? 그러면은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결국 이 집이라는 거는, 부동산이란 거는 사려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려는 게 투기적인 목적보다는 사실 그곳에서 살기 위해서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대부분이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가격으로 산다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수도권으로 들어오려고 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있던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서 송도로 가는 게 아니라 6억을 살 수 있었던 사람은 지금 뭐 10억이었던 노도강이 6억이 되었다고 하면은 전부 다 이쪽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걱정을 하는 게 내년부터 매년 5,000부 가구씩 입주가 예정인데 동반 하락을 우려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전쟁 시대를 겪은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베이비 부모에 태어난 사람들은 대부분이 지방 혹은 시골에서 형제들이 엄청 많은데, 이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할 때는 도시로 올라오죠. 이 도시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 도시에 올라온 사람들이 도시가 한 번에 어떤 주택을 갖다가 늘리진 않으니까 수요가 폭증을 하고 공급이 쪼달리니까 도시 집값은 확 올라가는 건데, 이게 세대를 조금 지나서 한 이 정도에 오면은 전체적인 하락은 투기성이 빠진다고 하면은 기존보다 빠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부동산 부분은 향후에도 계속 추가적으로 하락할 확률이 높습니다. 단지 뭐 강남이나 이런 곳들은 확실히 좀 덜 빠지겠죠. 그렇지만 기존에 있던 가격대를 갖다가 더 올라가거나 유지를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똑같은 내용이죠. 세계 1위 중국 공식 깨진다. 내년에 추월할 이 나라 이런데, 뭐 나라가 중요한 건 사실 아니고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제 뭐 보면은 청정년층이 없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외국인 노동자가 그 자리를 갖다가 채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중국 사람들도 있었어요. 조선족이나 이랬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 중국도 엄청나게 폭발적인 베이비 부모 시대가 있었죠. 그리고 1인 1가구 산하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산하 제한 이게 있었잖아요. 이게 있어 가지고 중국 사람들도 한 명 이상 나오면은 부자들은 그냥 벌금을 냈어요. 벌금을 내고 부자가 아닌 서민층은 아예 주민등록에 등록조차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학교도 못 가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사이클이 이제 바뀐 겁니다. 바뀌어가지고 여기에 베이비 부모 이제 세대들이 은퇴하는 시점이 온 거죠. 은퇴하는 시점이 오고 산하 제한에 걸린 애들이 이 은퇴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먹여 살려야 되는 시점이 온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있는 중국 사람들이나 조선족 사람들은 지금은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노동력을 갖다 행사를 하겠지만 나중에는 다시 국내에서 이 노년층을 먹여 살리기 위해 넘어오지 않을 확률이 높겠죠. 인도나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다 사이클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디플레이션을 갖다가 잃어버린 10년을 갖다가 인구 구조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이건 나중에 제가 시간 될 때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일본의 경우나 이제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인도나 이렇게 다 비춰보면은 결론적으로는 이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갖다가 다 따라갈 확률이 높다. 네, 이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차트 한번 볼까요? 오늘 일단 그 시장을 보면 그렇게 막 변동성이 크진 않았어요, 사실. 1% 내외 정도면은 뭐 양호했죠, 사실. 그런데 제가 그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이렇게 빨간색이 나오고 파란색이 나오고 그리고 빨간색이 나오고 파란색이 길게 나온다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확률이 높다. 그리고 이런 단발적인 부분은 상승의 기류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대로 가고 있죠. 점점 보면은 3개 하면서 더 길게 빠지고 있잖아요. 그죠? 누가 보더라도 여기서도 그렇고 이 빨간 봉보다 이 파란 봉이 길잖아요. 그러면 오늘까지 해외 시장이 더 빠진다고 치면은 이제 2300은 지지가 아니라
저항이 되는 거겠죠. 위로 올라가는 걸 갖다가 막아버리는 구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비중을 많이 제 방송을 보고 조절하신 분들은 지금쯤에서는 이제 매수를 하는 타이밍만 기다리시면 되는데, 그 속도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라질 수도 있고 조금 더뎌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7월 달에 우리나라의 이제 금리 인상과 그다음 빅스텝에 대한 부분 충분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환율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314원이다. 환율이 1314원이라는 얘기는, 이거는 이제 만약에 미국이 0.5 정도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0.25만 했다, 이러면 환율은 급등하게 됩니다. 한 1350원 정도 되겠죠. 이 문제가 뭐냐면, 수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전부 다 소비자에게 전가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수 경기 자체가 얼어붙기 때문에 답이 없어요. 그래서 환율은 무조건 같이 따라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또 같이 따라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 또 영끌족이나 이런 뭐 부동산을 산 사람들, 주식을 산 사람들, 이게 또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어느 쪽이 낫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금리는 같이 따라 올리는 게 맞습니다. 뭐 출혈은 당연히 크겠지만요. 그래서 주식시장도 아마 변동성을 더 크게 가져갈 확률이 높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뭐 하락을 했는데 어느 정도 반영이 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렇지 않죠. 이미 박스권 자체가 제가 그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이 박스권에서 여기로 바뀌었죠. 그죠? 이 구간은 그냥 건너뛴 겁니다. 사실 여기서 다시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 박스권이 여기에서 지금 갇혔으니까. 이 두 개 얇은 거는 그냥 지나간 거잖아요. 그죠? 상당히 지금 위험한 구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개별 종목을 갖다가 어느 정도 이제 끌고 간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크게 수익을 보기보다는 손실을 본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사실. 그렇죠? 이게 보시면 여기를 갖다 아예 패스를 해버린 거잖아요. 그럼 여기 상단은 아예 무너져 버린 거거든요, 이미. 그러면 이 하단에서 계속 놀겠다는 얘기인데, 이 갭보다는 이 아래로 내려갈 갭이 훨씬 더 많아 보인다. 그리고 과거에도 봤을 때 지지를 잡아주는 게 이쪽이 더 훨씬 더 많겠죠. 그러니까 조금 더 내려온 상태에서 잡아줘도 잡아줄 거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뭐 그나마 괜찮은 거는 이제 해외에서 외국인이 콜옵션 정도를 사줬다는 얘기인데, 글쎄요, 크게 뭐 도움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내용은 이 정도까지로 하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